한국 사람 만들기 제2부 친중위정척사파 제3장 청의 대륙정복과 조선의 대응 2. 송시열과 기축봉사 병자호란 이후 조선 후반기의 주류 사상으로 자리잡은 숭명반청, 소중화, 사문난적 사상은 송시열이 구축하였다. 송시열은 황종희, 고연무, 왕부지 등과 동시대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명말청초의 중국 사상가들과는 달리 당시의 난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자성리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송시열은 조선이 청에게 당한 굴욕을 송이 금에게 당한 굴욕에 비교하였다. 여진이 세운 금나라의 북송이 무너진 후에도 남송이 중화 문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자와 성리학의 등장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했다. 여진이 세운 청과 싸우기 위해서는 조선 역시 주자 성리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남송의 제2대 황제 효종은 금나라를 정벌하여 강북의 실지를 회복하는 북벌을 꿈꿨다. 진회에게 억울하게 죽임당한 악비 장군의 명예를 회복시킨 것도 효종이었다. 송시열은 청에 받은 굴욕을 잊지 않았던 조선의 효종을 보필하여 북벌을 꿈꿨다. 송시열은 1633년 사마시에 장원급제하여 생원이 되었고 1635년 복림대군 훗날 효종을 가르치는 대군 사부가 된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와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청군의 끝까지 저항할 것을 주장하였다. 인조가 청태종에게 항복하고 복림대군이 소현세자와 함께 청의 인질로 선양으로 끌려가자 송시열은 모든 관직을 사퇴하고 낙향하여 학문과 제자 양성에 전념한다. 그러다 1649년 효종이 즉위하면서 대군 시절 스승이었던 송시열을 부르자 정계에 복귀한다. 이때 송시열은 당시의 혼란기를 이해하는 시각,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주자성리학에 입각하여 응축 정리한 기축봉사를 임금에게 바친다. 공자가 춘추를 지어 대일통의 의리를 천하후세에 밝힌 뒤로 혈기가 있는 부류라면 모두 중국은 존중해야 하고 이적은 추하게 여겨야 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자가 또 인륜을 추리하고 천리를 깊이 따져 부끄러움을 씻는 의리를 밝히기를 인륜은 천리의 지극함이니 천지의 사이에서 도망할 바가 없는 것이요 군부의 원수는 한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 태조 고황제, 명태조 주원장은 우리 태조 강헌대왕과 동시에 창업하여 곧 군신의 의리를 정하였으니 소국을 사랑하는 은혜와 충정의 저리가 거의 300년 동안 침체되지 않았는데 불행히도 저번에 추악한 오랑캐가 마구 흉악을 부려 온 나라가 함락되어 당당한 예의지국이 온통 비린내에 더럽혀졌으니 이때의 일을 차마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연이어 갑신년 1644년 인조 22년에 별난을 만나서 황경, 베이징이 전복하여 천하의 임금이 없게 되었으니 이는 비록 이 오랑캐의 소행이 아니라 하나 시기를 타서 악을 마구 부려 우리의 친묘를 쓸어버리고 우리의 황족을 섬멸하였으니 가슴 아픈 일입니다. 홍광 황제에 이르러 남쪽에서 즉위하여 대통이 존재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비록 빙향의 예를 행한 일은 없으나 이는 우리 신종 황제의 고륙인데 군신의 큰 의리를 어찌 멀리 있다고 하여 간격을 두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하늘이 재앙을 계속 내려 역적 오랑캐가 다시 시역을 자행할 줄을 생각하였겠습니까? 1월이 비치고 상로가 떨어지는 곳에 사는 모든 성명을 가진 유라면 그들과 한 하늘 밑에 함께 살 수 없는 의리를 가지지 않은 자가 없을 터인데 더구나 우리나라는
신종 황제의 은혜를 힘입어 임진년의 별난에 종사가 이미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존재되고 생민이 거의 다 없어질 뻔하다가 다시 소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백성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황혼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크게 원통해하는 것이 온 천하의 그 누가 우리와 같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시세를 헤아리지 않고 경솔히 강로를 끊다가 원수는 갚지 못하고 화폐가 먼저 이르게 된다면 또한 선왕께서 수치를 참고 몸을 굽혀 종사를 연장시킨 본의가 아닙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에 굳게 정하시기를 이 오랑캐는 군부의 큰 원수이니 맹세코 차마 한 하늘 밑에 살 수 없다고 하시어 원한을 축적하고 원통을 참고 견디며 말을 공손하게 하는 가운데 분노를 더욱 새기고 금패를 바치는 가운데 와신상담을 더욱 절실히 하여 계책의 비밀은 귀신도 엿보지 못하고 지기의 견고함은 분육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 5에서 7년 또는 1, 20년까지도 마음을 늦추지 말고 우리 힘의 강약을 보고 저들 형세의 성쇠를 관찰하소서. 그러면 비록 창을 들고 죄를 문책하여 중원을 쓸어 말끔히 우리 신종 황제의 망극한 은혜를 갚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혹 관문을 닫고 약속을 끊으며 이름을 바꾸고 이치를 밝혀 우리 의리의 온편함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성패와 이두는 예견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군신 부자의 사이에 이미 유감이 없다면 굴욕을 당하고 구차하게 보존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중국에서는 명이 멸망하자 지식인들이 주자성리학을 벌였다. 그러나 조선의 주자성리학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은 오랑캐의 힘에 굴복하고 문명마저 스스로 져버렸다. 대륙에서 문명이 사라지면 이제 진정한 문명국은 조선밖에 없었다. 송시열은 조선을 소중화라고 불렀다. 조선은 바다 한석에 있다 하더라도 원래부터 예의로서 천하에 알려졌고 천하는 우리를 소중화라고 불렀다. 그것은 조선이 스스로 중화, 즉 주자성리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중원 사람들은 아동, 조선을 가리켜서 동이라 한다. 그 호칭은 우아하다고 할 수 없어도 유교를 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맹자에는 순이 동이 사람이며 문왕이 서희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다. 만일 성인, 현인이 되면 아동, 조선이 추, 맹자가 태어난 곳, 노, 공자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옛날의 칠민, 중국 복건성은 남이가 모이는 구역이었다. 그런데 주자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나서는 중화예약의 땅이라 하더라도 주자에 대해 스스로를 낮출 경우조차 있었다. 전에 이였던 땅이 지금은 화로 변화한 것이다. 조선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문명의 마지막 보루였다. 조선의 역할과 사명은 자명해졌다. 노노자 한편에는 사문, 즉 우리의 이 문화에 대한 공자의 유명한 대화가 실려있다. 공자께서 광이라는 곳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었다. 그때 공자께서 말했다. 문왕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으니 문왕이 이 몸에 있지 않겠는가. 하늘이 아마도 이 문을 없애려 했다면 뒤에 죽는 사람, 공자 자신이 이 문을 체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나는 이 문을 체득하였으니 하늘이 이 문을 없애지 않으려 하니 광땅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공자가 광이란 지방에 갔을 때 선생의 인상이 당시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흉악범과 비슷하다고 하여 그 지방 사람들이 그를 포위했다. 이때 공자의 제자들이 선생의 안위를 걱정하자 공자가 말한다. 자신이 받들고 보존하려던 사문, 즉 주나라의 문명은 그 문명을 창시한 주문왕이 죽고 그가 세운 나라마저 멸망했어도 사라지지 않고 자신에게까지 전수되었다. 만일 주의 문화가 사라질 운명이었다면
벌써 없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문명이 사라지지 않고 공자 자신에까지 전수된 것을 보면 이는 하늘이 아직도 주문명, 사문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고, 하늘이 버리지 않았다면 주문명을 이어가고 있는 공자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송시열과 그를 따르던 조선의 주자성리학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광에서 적에게 포위되었던 공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것으로 생각했다. 만일 하늘이 사문을 버렸다면 자신들도 명과 같이 멸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사문을 버리지 않았기에 조선은 임진왜란 때에도 명의 도움으로 기적같이 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명은 오랑캐에게 정복당해 사라졌어도 조선은 멸망하지 않았다. 하늘이 사문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문은 조선에만 남았다. 명의 멸망은 조선의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과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천붕지혜의 시대에 조선의 역할은 사문에 도전하는 모든 적들, 곧 사문 난적과 싸워 사문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관문을 닫고 약속을 끊으며 이름을 바꾸고 이치를 밝혀 우리 의리의 온편함을 지켜야 했다. 정치적, 사상적 쇄국의 시작이었다. 조선이 명멸망 이후에도 숙명반청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을 일찍이 간파한 청은 조선을 감시하였다. 때로는 반청 정책을 꺾기 위해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기도 하였다. 영의정 이경석은 북벌 계획이 청에 알려지면서 위리 안치되었고, 역시 영의정을 역임한 이경연은 2번이나 청에 억류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청은 조선에 더 이상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중원을 정복한 청은 명의 잔존 세력을 평정하기 위하여 1662년 남명이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다. 또한 강희제 치세의 초기에는 오삼계 등 한족 장수들이 일으킨 3번의 난을 평정해야 했다. 청 안보의 가장 큰 외부 위협은 몽골의 오이라트 부족의 분파인 중가르 부족이 몽골과 티베트를 통일하여 세운 중가르 칸 제국이었다. 중가르 칸 제국은 때로는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때로는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의 지원을 받으면서 중원을 넘봤다. 강희제는 수차례 직접 8기군을 이끌고 고비 사막을 건너 중가르 칸 제국을 정벌하지만 완전히 평정된 것은 강희제의 손자 걸륭제 때인 1757년에 이르러서다. 청 역시 중국의 역대 왕조와 마찬가지로 몽골족과 티베트 등 북방과 중앙아시아의 부족들을 정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보 과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은 조선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